중국 낙양 북망산. 이곳에서 출토된 한 묘지석의 주인공은 백제인이었다. 그 이름은 흑치상지. (660년) 조국 백제의 멸망, 그리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흑치상지 장군. 그러나 그는 뒷날 적국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무패 신화를 만들고 북망산에 묻힌다. 흑치상지, 그는 과연 배신자인가? 흑치상지 장군, 여러분께서는 이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상당히 특이한 이름이죠. 우리 국사 교과서에는 백제가 당나라에 의해 멸망당했던 660년 분연히 일어나서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역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거론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것이 삼국사기죠. 삼국사기에는 열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열전에 신라의 김유신, 고구려의 을지문덕 등과 함께 당당히 흑치상지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치상지란 인물이 보통 인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흑치, 검은 이라는 특이한 성입니다. 과연 이 흑치란 성은 무엇이며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중국 남경 박물원의 허름한 지하 보관실. 이곳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흑치상지 묘지석이 있었다. 1995년 KBS 취재진에 의해 촬영된 흑치상지 묘지석은 1929년 북망산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취재 당시 박물관 측은 흑치상지 묘지석에 대한 촬영을 일부분만 허용했다. 원래 죽은 사람의 무덤에 같이 묻힌다는 묘지석. 묘지석엔 흑치상지 글자가 뚜렷이 보인다. 그리고 한켠에 새겨있는 네 글자 봉어 흑치. 흑치에 봉했다. 바로 흑치상지의 성 흑치는 그의 가문이 봉해진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는 단서였다. 그렇다면 과연 흑치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흑치상지의 일생을 연구해온 전통문학교의 이도학 교수. 흑치상지에 대한 그의 첫 의문도 흑치가 어디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사서들에서 흑치 지역의 단서를 찾아 나섰다. 양서에 보면 외조에서 이 흑치국에 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주유국 사람들이 신장이 3, 4척이다 라는 언급을 하고, 또 남쪽으로 흑치국, 나국이 있다. 양서에는 나국과 함께 흑치국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외에서 배를 타고 1년을 가면 나국이 나오고 그 인근에 흑치국이 있다고 돼 있다. 그럼 나국은 어디고 흑치는 어디일까? 이 교수는 나국은 대만이며 흑치국은 바로 필리핀이라고 확신한다. 나국하고 이제 흑치국이 거의 붙어서 이제 인접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국의 동남쪽에 흑치국이 이제 소재하고 있다. 이 나국은 대만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 대만으로 보는 나국하고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나라를 찾는다. 그 나라 바로 흑치국이다 할 때 이것은 필리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제가 대만을 넘어 필리핀에 자신의 영역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강성했을 때 군대가 100만이나 됐고 남쪽으로는 5월을 침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월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지금의 절강성을 비롯한 남중국 일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백제가 해경영에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백제가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어떤 교류, 교섭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고, 흑치국이 등장하는 사료는 이외에도 많다. 신당서엔 동남아시아 지역을 묘사하며 흑치국의 풍속을 전하고 있다. 사람들이 빈낭이라고 하는 과일을 먹게 되니까 이제 이빨이 까맣게 이제 물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빈낭을 먹는 그런 풍속하고 이제 관련해서 흑시에 관한 언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검은 이빨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또 이빨에다가 검은 칠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흑치가 어딘가 하는 문제는 한국사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다. 흑치 지역이 해외가 아니라 국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충남 예산군. 국내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곳 덕산면이 바로 흑치 지역이라고 말한다. 덕산의 옛 지명은 금물현. 이 금물이 흑치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흑치라고 하는 지역을 노중국 교수는 흑치의 말뜻과 금물의 발음이 통한다고 한다. 가지고 했을 때는 찾아내긴 어렵고요. 그 이제 뜻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흑치 하면은 금을 흑자에다가 이치, 흑치는 흑양 뭐 이런 뜻으로 이제 금은 니, 금은 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수죠. 수. 예, 또는 천 이것하고 이제 사실 그 뜻이 상통합니다. 금물은 비록 이제 음으로 표기할 때는 금물이 되었지만 그 뜻은 뭐 금은 니, 금은 내. 덕산이 흑치란 근거는 덕산의 여러 지명에도 검다란 뜻이 있어서다. 덕산의 가야산, 옛 지명은 검은 산이다. 산의 형상이 크고 검은색을 띠어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 사람들이 이 산이 전부 배거든. 다 배잖아요. 날 좋은 날은 뭐 잘 배는 거지. 검은 산 밑에 넓은 들판, 이곳의 지명도 검은들이다. 이 검은 산 밑에 사람이 나기 잘 나요. 그래서 요 근래에 와서 이 싸움이 붙는다고 하면 검은 산 밑에 누구 물러느냐. 그 이제 흑지상지를 얘기하는 거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때에 그 흑지상지가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군이 난 곳이 바로 여기다. 이구정 사람들도 흑치상지가 이곳 출신이라고 믿고 있다. 예산 지역의 검다란 뜻을 가진 지명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옥금리의 거문들, 흑성리의 거문들, 발현리의 거무실, 이것들은 우연의 일치일까? 흑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추적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흑치상지가 아주 높은 가문의 후예라는 것이다. 흑치상지는 증조부 때부터 달소를 대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백제 16관등 중 두 번째로 높은 직위인 달솔이 아버지까지 이어져 왔다. 최고 1급 가문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은 역시 2등급 달솔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관등이기 때문에 2등급의 관등이니까요. 이 유력 가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제2급 가문 출신인 흑치상지. 묘지명엔 부군의 자는 항원이고 이름은 상지이며 백제인이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선조는 백제 왕족성인 부여시였는데 흑치 지역에 봉해지면서 흑치를 성으로 삼았다고 밝힌다. 고대 시대에는 이제 왕실이 특정한 성씨를 칭하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분가하는 형태로 분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경우에도 흑치상지가 원래는 이제 왕족이었던 부여시였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화를 해서 흑치 지방을 또 분봉을 받고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파견이 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성씨로 삼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흑치 지역을 분봉받은 흑치 집안. 그 귀족 가문의 전도 유망한 청년 흑치상지. 그러나 그의 앞길엔 험난한 흙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흑치상지 집안이 봉해져서 그 성으로 삼았던 흑치 지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이 흑치가 어디였는지는 아직까지 우리 역사가 밝혀내지 못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구당서 흑치상지전의 첫머리를 보면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흑치상지는 백제 서부 사람인데 신장이 7척이 넘었으며 날래고 용감하며 지략이 있었다라고 그 용모와 성품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또 묘지명에 의하면요, 흑치상지는 그가 약관이 안 돼서 달소를 제수받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그가 20세 이전에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달소에 이르렀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의 지체에 있는 가문에 태어나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흑치상지. 하지만 그의 운명은 조국 백제와 함께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660년 7월 백제 수도 사비성. 신라와 당의 연합군인 나당연합군은 사비성 총공세를 시작한다.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병력과 당의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의 공격 앞에 사비성은 함락되고 만다. 백제의 몰락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사비성이 함락되던 660년은 흑치상지가 31살이 되던 해였다. 백제의 젊은 귀족 청년 흑치상지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운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은 전승 축하연을 연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의 소정방은 당상에 높이 앉고 의자왕은 당하에서 소정방에게 술잔을 채워 올리는 모욕적인 일이 벌어진다. 당시 풍달군 군장이었던 흑치상지는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는 성을 빠져나간다. 성을 나온 흑치상지가 달려간 곳은 임존성. 그는 측근부와 10명을 거느리고 이곳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펼쳐나간다. 학계는 충남 예산 대흥면에 위치한 봉수산성을 임존성으로 보고 있다. 봉수산은 산이 깊다. 차로 10여 분을 오르고서야 정상 부근의 성벽이 눈에 들어온다. 근데 이 석성이 참 이게 쫙 이렇게 산등성이 이렇게 임존성의 성벽은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있다. 산의 7부 능선을 따라 성벽이 조성돼 있는데 한눈에 봐도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다. 이제 이 임존성은 둘레가 2.4km가 넘는 거대한 성입니다.
백제 성 가운데 이렇게 규모가 큰 성은 이제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병력이 이 성에서 이제 항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터 안엔 아직도 당시의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흑지상지가 당에 대항해 이곳에서 항거했으며 성 안에 우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여와 공주에서 똑같이 90리에 위치한 임존성은 전략상 주요한 거점이었다. 둘레가 2.4km에 이르는 아주 또한 임존성의 성벽은 다른 성과는 다르다. 이른바 퇴매식 산성으로 봉우리와 봉우리를 감싸듯 구불구불 성벽이 이어져 있다. 보면은 이제 이 성벽이 휘어져 있습니다. 굴곡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성벽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세를 따라서 성벽을 이제 축조한 그런 흔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적병들이 성벽에 근접했을 때 이쪽 측면에서 보면 저쪽으로 성벽을 타고 있는 적의 그 동태가 그대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살 쏜다든지 해가지고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저쪽 성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흑지상지의 반격은 거셌다. 당시 흑지상지를 따른 자가 3만 명이 넘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엔 소정방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했지만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200여 성이 흑지상지에 합류했다고 적고 있다. 신라군의 공격도 실패로 돌아간다. 임존성을 거점으로 흑지상지가 일으킨 부흥운동은 백제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대승을 거두니까네 이 남방 지역에 있던 여러 성들이 아직까지 이제 부흥군에 붙을 거냐 아니면 나당 점령군에 그대로 순응할 거냐 눈치 보던 이런 여러 성들이 이제 이 부흥군한테 이제 호응을 하게 되어지고, 반면에 신라는 다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공격할 이 그런 뜻을 전의를 잃어버릴 정도로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안 변산반도에 위치한 우구맘 산성. 주류성으로 비정되는 이곳은 또 다른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 된다. 산이 험해 그 자체가 뛰어난 요새인 주류성. 제작진이 그 정상을 오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산의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자 왜 이곳 주류성이 천험의 요새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다. 절벽과 바위는 그 자체가 성벽이다. 주류성의 부흥운동군은 상잠 장군이라 일컬었던 복신과 승려 출신으로 기세를 떨치던 도침이 이끌었다. 그리고 이때 부흥운동에 가담하는 또 한 명의 인물, 부여풍이다. 의자왕의 왕자였던 부여풍이 외에서 돌아와 부흥군에 가담하면서 백제 왕실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이들의 합류로 백제군은 이래성을 중심으로 20여 성을 합류시키며 왕성 사비성 회복을 눈앞에 둔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많은 역사가 그렇듯이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부흥운동군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고 만 것이다. 주류성 울금바위 밑에 있는 복신의 굴. 부흥군의 지도자였던 복신과 도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복신은 도침을 죽여버리고 비용을 핑계로 이곳에 숨어든다. 내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부여풍은 병문안을 핑계 삼아 이 굴로 찾아오고 복신을 살해해버린다. 3년을 타올랐던 백제 부흥의 불씨는 그렇게 꺼져갔다. 그리고 마지막이 왔다. (663년 8월) 그 유명한 백강구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부여풍의 요청에 호응한 외는 군선 청여 측에 군사 2만 7천여 명을 보낸다. 당시 외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한 원병이었다. 백제외 연합과 신라 당연합의 대회전의 결과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 싸움에서 백제 왜군은 전멸당하고 만다. 기록엔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그득하고 바닷물은 모두 붉게 물들었다라고 당시에 처참했던 전황을 묘사하고 있다. 663년에 이제 백강 전투의 이 승패는 동아시아의 그 질서를 재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쟁 패배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백제 유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나라는 완전히 또 이제 660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흥 백제국이 생겼다가 또 이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항했던 사람들. 이 저항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 시기에는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일부는 고구려로 가고, 이제 풍장 같은 경우 고구려로 가고, 상당수는 이제 외로 건너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망명할 수 있는 곳이 그 밖에 없는 거죠, 외쪽으로. 이제 남은 것은 흑치상지가 지키고 있던 임존성뿐. 조국 백제의 멸망을 막고자 분연히 몸을 던진 흑치상지. 하지만 홀로 남은 지금 그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백제 부흥운동이 주역들의 내분과 힘의 열세로 거의 실패로 끝나가던 이 시기에 흑치상지는 자신의 미래와 조국 백제의 앞날을 두고 참 많은 고뇌를 했을 겁니다. 부흥운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흥운동을 여기서 끝낸다는 것은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데, 만일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당연합군에 맞서서 홀로 부흥운동을 이어나갔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자, 흑치상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백강구 전투 석 달 후 임존성은 당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는다. 그런데 그 공격을 이끈 것은 다름 아닌 흑치상지였다. 흑치상지는 적이었던 당군의 선봉이 돼 자신이 지키고 있었던 임존성을 함락시키고 만다. 기록에 따르면 흑치상지가 투항했다고 한다. 흑치상지는 왜 당에 투항한 것일까? 양종국 교수는 당시 당 진영에 있었던 부여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기는 분명히 태작 융이라고 되어 있네. 부여융. 당시 당 진영에 있던 부여융은 의자왕의 제1태자였다. 그는 660년 사비성 함락 당시 의자왕과 같이 당 장안으로 끌려갔다. 당으로 끌려간 부여융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당의 군부 실력자들과 교류하며 나름의 부흥운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어 흑치상지를 설득을 해서 당에 항복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사신의 성격이 어떤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흑치상지 이후 활동과 부여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유추해 보면 아무래도 그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이 부여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여융과 관련 있는 부여융의 측근 인물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흑치상지는 부여융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부흥운동 세력이 내분으로 그 힘을 잃고 무력으로 나라를 되찾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당나라군 진영에 있던 의자왕의 맏아들로서 정통성을 지니고 있었던 부여융이 손짓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이제 무너지고 말 무력 항쟁을 멈추고 이제 자신하고 손을 잡고 당나라하고 협조해가지고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어떤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군 진영으로 흑치상지가 투항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여 도성 한가운데 위치한 정림사지 5층 석탑엔 당시 소정방이 새긴 글귀가 남아있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이 있던 660년 당시만 해도 정치적 혼란은 있었지만 백제는 멸망할 국력은 아니었다. 사비성을 함락시켰던 소정방은 서둘러 백제가 망했음을 백제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 항전의 의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의도였다. 대당평 백제국 비명. 거꾸로 생각하면 백제의 생명력은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반증이다. 부여융과 흑치상지는 웅진 도독부에 참여해 훗날을 기약하며 백제 재건의 꿈을 키워나갔다. 하지만 신라의 공격으로 이마저도 좌절되고 한반도에서 백제는 영원히 없어지고 만다. 당으로 들어간 흑치상지는 당 군부에 소속된 무장으로 역사에 다시 등장한다. 적국 당의 장수가 된 그는 결국 배신자였을까? 흑치상지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료였고 자기가 거기서 한때 당군을 막아서 싸웠던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함락시키는데 제일 앞장을 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흑치상지의 행동은 부흥군의 입장에서 보면 부흥백제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배신자입니다. 자신이 지키던 임존성을 함락시켜야 했던 비운의 무장 흑치상지. 비난을 무릅쓰고 부여융과 손잡았던 선택까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대로 백제 부흥의 꿈은 끝나고 마는가? 한동안 역사에서 사라졌던 흑치상지는 이역만리 머나먼 땅에서 다시 존재를 드러낸다. 티벳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청해성 선영의 숭풍령. 이곳은 토번군과 당군의 대접전이 펼쳐지던 곳이다. 당의 군사령관 이경현은 토번과 접전을 벌이다가 숭풍령 아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이미 봉우리마다 토번군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이때 흑치상지 부대가 출동한다. 기록에 의하면 토번군에 의해 포위된 당군을 구하기 위해 흑치상지는 야밤에 결사대 500여 명을 이끌고 토번군을 공략한다. 불의의 습격을 받은 토번 진영은 일시에 무너지고 흑치상지는 위험에 빠진 18만 당군의 퇴로를 확보해낸다. 이 전투에서 세운 공으로 흑치상지 이름은 널리 알려진다. 승전은 이어졌다. 당시 토번 진영이 있던 공화의 양비천. 얼마 안 돼 보여요. 680년 군사령관 이경련은 토번군을 물리치기 위해 양비천을 2차례나 공격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이때 흑치상지는
3만 명의 군사가 머무는 토번의 진영을 급습한다. 야간을 틈타 이루어진 치밀한 공격이었다. 소수 3천여 명의 군사로 3만의 군사를 무찌른 전투였다. 양비천 전투는 중국 전쟁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투다. 어떻게 흑치상진은 이렇게 소수 부대를 이끌고 연전연승할 수 있었을까? 그가 단지 뛰어난 무장이어서였을까? 최중정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고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일단 명료했어요. 백제 유민 장수가 출동됐을 때는 백제 유민들이 그 휘하에 중요 부대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500명이 공격해 들어갔던 3,000명이 공격해 들어갔던 그게 일사불란해야 하거든요. 그 지휘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가지고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야습하고 그 적의 대본영을 갖다 공격해 들어갈 때 상황에서 그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흑치상진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휘하엔 백제 유민들이 있었다. 흑치상진은 그들과 함께 먼 이국의 전장을 누비며 전공을 세워나갔던 것이다. 중국 선영 대통시, 하원군의 최고 사령관이 된 흑치상지가 7년을 머물렀던 곳이다. 신당서에 따르면 흑치상지는 이곳에 70여 개소의 봉화대를 설치했다고 한다. 흑치상지는 여기서 5천여 경이 넘는 밭을 개간한다. 전시가 인대에 농사를 지어 백제 유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이다. 그의 부하 사랑은 각별했다. 자신이 받은 하사품을 모두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하나도 갖지 않았다고 한다. 백만여석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당나라 군대가 그 6개월 동안 49만의 군대를 갖다 먹일 수 있는 군량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그 표현을 한다면은 걸출한 CEO였다라고도 이야기될 수 있는 인물이 흑치상지라고 볼 수 있죠. 당으로 들어가 무패장수로 명성을 쌓은 흑치상지. 그러나 그것은 흑치상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해버린 조국 백제 유민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흑치상지의 당에서의 활약은 어쩌면 망해버린 그의 조국 백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당나라로 건너갔던 많은 백제 유민들의 버팀목이 되고 그들과 동고동락했던 흑치상지의 삶은 머나먼 이국에서 그가 벌인 끝나지 않은 백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흑치상지는 당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연국공 시급 3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당나라 군부 서열 12위 안에 드는 우무위위 대장군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의 조국 백제의 운명처럼 아주 비극적으로 말입니다. 무패의 신화를 간직한 장수 흑치상지. 그는 왜 죽임을 당했던 걸까요? 당나라를 위협했던 북방 세력은 토번만이 아니었다. 686년 분열돼 있던 세력을 통합한 돌궐은 무서운 기세로 당나라를 향해 쳐들어왔다. 당은 무패장군 흑치상지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산서성 황하량으로 파견한다. 황하퇴 전투. 흑치상지는 이 전투에서 돌궐족을 거의 전멸시킨다. 무패 신화의 장수. 당시 당엔 흑치상지의 전공에 대한 칭송이 따랐다. 그런데 689년
흑치상제 운명은 또 한 번 급변하고 만다. 사실상의 황제권을 행사하던 측천무후가 갑자기 이민족의 장수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당서 측천무후조. 여러 명의 이민족 장수들을 죽였다는 기록이 언급돼 있다. 그리고 689년 반란 사건을 이유로 흑치상제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시 흑치상제는 돌궐 정벌전에 나서고 있었다. 그러나 공을 탐낸 부관 찬보벽이 흑치상제 몰래 무리한 공격을 감행하다가 전멸하고 만다. 흑치상기 장군이 패전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그 장수들이 흑치상기 장군의 말을 듣지 않았고 멋대로 이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패전을 자초하게 됐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당시 그 당나라 조정에서는 이민족 출신의 장군으로서 명성을 얻고 있는 흑치상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견제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차원 속에서 설상가상 흑치상제는 조회절의 반란 사건에 연루됐다는 무고를 당한다. 끝내 흑치상제는 교수형에 처해져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신당서는 그가 목을 매 자결했다고 전한다. 낙양 북망산. 흑치상제의 묘지석이 발견된 곳이다. 북망산은 황제나 귀족 등 특별한 이들만의 유택으로 알려져 있다. 邙山自古是历代皇帝的这个认为是死后的丧葬的风水宝地。这个历代的皇帝都要在邙山上找一块墓地。现在知道的是有东汉皇陵、曹魏皇陵、西晋皇陵、北魏皇陵。 흑치상제 묘지석이 발견된 무덤은 어디일까? 아직 그 정확한 위치는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반란 사건에 연루됐던 흑치상제가 이곳에 묻힐 수 있었을까? 이문기 교수는 흑치상제 묘지명을 국내 최초로 알린 학자다.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는 묘지명을 살펴보다가 흑치상제 아들 흑치준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한다. 묘지명엔 흑치준이 아버지 흑치상제가 죽임을 당하자 그 분함을 풀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남아 있다. 아버지 흑치상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고 나서 그가 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아주 유명한 군사 지휘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세우고 하면서 아버지 신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결국 자신도 아버지의 연국공이라고 하는 자귀를 이어받고 아버지도 신원을 시켜서 바로 망산 묘역에다가 귀족 묘역에다가 안장하는 성과를 올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중국 산서성 태원시. 해발 1500m에 위치한 철룡산 석굴엔 산 정상에 암벽을 깎아 만든 불상들이 조각돼 있다. 서쪽 정상엔 20여 석굴을 만들어 그 안에 불상을 조성했다. 이곳에 흑치상제의 둘째 딸과 관련이 있는 석굴이 있다. (15호) 석굴은 바로 흑치상제의 딸 낭랑부인 흑치씨가 조성한 석굴이다. 而且这一片当时的香火很旺盛，
啊，就是包括就是说皇室，包括是这个有钱的哈，或者是这种贵族呀，都来这个山上来开凿石窟。 왜 흑치상제의 둘째 딸은 이 철룡산 정상까지 와 석굴을 조성한 것일까? 석굴 앞쪽의 비석 자리에 있었던 공덕비엔 그 사연이 기록돼 있다. 공덕비엔 중군 부사 순장군과 그의 아내 낙랑군 부인 흑치 씨가 석굴을 조성했음을 밝히며 그 이유는 돌아가신 임금님과 살아있는 인척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있다. 흑치상제의 둘째 따님인 철룡산 석굴을 가기 위해서 온갖 가진 고생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봐서 흑치 부인은 자기 아버지의 억울하게 죽은 영혼에 대해서 상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룡산 석굴에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여 능살리 고분의 한켠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과 그의 아들 부여융의 가묘가 조성돼 있다. 백제 왕족은 가묘로 남아 조국 땅에 돌아왔지만 흑치상지는 먼 이역 땅에서 아직도 잠들어 있다. 흑치상지, 적국 당나라의 장수가 된 비운의 무장. 그러나 머나먼 땅에서 나라에 잃은 백제 유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 그는 과연 배신자였을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39년 소설가 현진건은 역사 소설인 흑치상지를 연재하다가 중단당하고 맙니다. 백제 유민들의 희망인 흑치상지 장군의 부활을 일제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백제 장수로 태어나서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에 조국 백제의 멸망을 지켜봤고 또 적국인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장의 이름을 떨치지만 끝내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흑치상지. 장군의 묘지명은 그를 외로운 산봉우리가 우뚝 솟아 깎아지를 듯 서 있는 표상이었다고 전합니다. 흑치상지는 조국 백제를 버린 배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조국 백제의 비극적인 운명을 온몸으로 함께했던 진정한 백제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